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늙은이와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제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군에 입대해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험난한 군 생활을 버텨냈죠. 그런데 제 인생 최고의 영예인 무공훈장을 받는 바로 그날,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군 생활과 목숨까지 쥐고 있는 저를 향해 걸어오던 그 대령이 바로 8년 전 제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제 정혼자였기 때문입니다. 4월의 강원도 햇살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열기가 콘크리트 활주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명예 군인으로서 열을 맞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각 잡힌 예복 안으로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것은 뜨거운 날씨 때문도 곧 받게 될 1등 무공훈장에 대한 긴장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 스피커에서 호명된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영예의 훈장은 특수전사령부 흑룡부대 부대장 박민준 대령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민준. 그 두 글자는 한여름 대낮에 얼굴에 끼얹어진 얼음물처럼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주변의 요란한 박수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8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의 한 고택에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18살, 유서 깊은 김씨 가문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저희 할아버지는 흑백 사진 한 장과 붉은색 혼인 서약서를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너는 민준이와 혼인해야 한다. 박장군 집안은 우리 집안에 큰 은혜를 입혔어. 민준이는 아주 뛰어난 인재다. 지금은 작전 중에 다리를 다쳐 거동이 좀 불편하고 내 나이보다 10살 가까이 많지만 그 아이와 결혼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게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청소년기의 반항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장애를 가진 늙은 남자 곁에서 제 청춘을 썩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찍고 모아둔 돈을 전부 챙겨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강원도로 도망쳐 군에 입대해 버렸습니다. 남자에게 기댈 필요도,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인생을 팔 필요도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께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8년간 새하얗던 아가씨는 불사조 부대의 독한 하중이 특수임무팀 부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몸에는 흉터가 남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말라리아에도 걸렸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히 벗어났다고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그저 과거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더군요. 단상 위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군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눈꼬리는 저절로 아래를 향했습니다. 저건 결코 다리를 저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군화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뒤덮으며 따가운 햇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규율에 따라 경례를 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늙은 아저씨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도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바위산처럼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 훈련으로 다져진 구릿빛 피부와 각진 얼굴, 그리고 특히 그 깊고 차가운 눈동자. 겨울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감히 오래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강렬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턱에는 옅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는 그를 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거친 매력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민준 대령이라고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말하던 그 장애인이? 하율이 중이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허스키한, 마치 자갈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 크진 않았지만 제 팔에 소름이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중이하율이 명받았습니다. 저는 가슴 속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부관이 들고 있던 붉은 벨벳 쟁반 위에서 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가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 다가왔을 때 낯설지만 강렬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싼 향수가 아닌 옅은 담배 향과 화약 냄새, 그리고 시원한 박하 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거칠고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진짜 남자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복 위를 스치며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두꺼운 군복을 뚫고 전해지는 그의 손끝 온도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나무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어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8년 전 도망친 계집애가 바로 너다. 라고 소리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치 아끼는 총기를 손질하듯 세심한 동작으로 훈장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행사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반걸음 물러나 담내로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경례를 했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리며 다시 한번 제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치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자세였지만 그의 말은 제 몸의 피를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8년 만이네 정말 꼭꼭 숨었더군. 깃털처럼 가볍게 귓가에 내려앉은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는 수류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8년이라는 세월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등을 돌려 옆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냉정하고 당당한 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마치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아찔한 기분으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수여식은 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몰려와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중이 정말 대단한데? 얼음장 같은 대령님한테 직접 훈장을 다 받고 저 양반이 우리 사단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 아까 자네 앞에 유독 오래 서 있더라.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왜 내 직속 상관이 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8년 동안이나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그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날 밤 대강당에서는 승전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삼겹살, 기타 소리와 군가들이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맥주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지휘관들을 위한 VIP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잡힌 군복 셔츠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다른 고위 장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시선이 사람들 사이를 훑었고
제 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주미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맥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박대령의 부관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넉 장으로 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대령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저는 시계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중위님의 군인사 기록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가보셔야 합니다. 사령관님을 기다리시게 해선 안 됩니다. 인사기록이라는 세 글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만 것입니다. 가짜 신분, 조작된 나이,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과거까지 모든 비밀이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본 뒤 VIP 테이블 쪽을 보았습니다. 박대령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기 위해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시끄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어둡고 거대한 지휘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8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유로운 인생이 공식적으로 끝장나고 대신 평생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던 그 남자와의 지독한 계약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3층에 위치한 지휘관실로 향하는 복도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식당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제 군화 소리만이 복도를 딱딱하게 울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짙은 색의 나무 문 앞에 멈춰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전혀 실려있지 않은 낮고 무뚝뚝한 소리였지만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을 순간 멈칫하게 할 만큼의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집무용 책상과 천장까지 닿는 서류 캐비닛 2개, 그리고 검은색 소파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에 노란 불빛이 방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타담한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른거리며 몽환적인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준 대령은 정복 재킷을 벗고 흰색 군복 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는 단단한 힘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넘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 닫아.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따랐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군인의 자세로 꼿꼿이 섰습니다.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은 군인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령님 명에 따라 중위하율이 출두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와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거의 1분이 지난 후에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담배 연기를 꿰뚫고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희롱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끈 뒤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퍽! 서류 뭉치는 매끄러운 책상 위를 미끄러져 제 앞쪽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읽어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힐끗 아래를 보았습니다. 제군 인사기록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낡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진짜 출생증명서 원본이었습니다. 김하율, 1996년 5월 12일생. 반면 옆에 있는 군인사기록부에는 하율이 1998년 5월 12일생, 본적 강원도 강릉시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지 않으려고 10손가락으로 바지 재봉선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8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그해 낯선 곳에서 군입대 자격을 얻기 위해 저는 모아둔 돈을 전부 써서 서류 위조 브로커에게 의뢰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딸이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성과 이름을 바꾸고 나이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묻힌 줄 알았는데 이 군부대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책상 위에 버젓이 놓여 있다니, 이 흥미로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민준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양손을 깍지 끼고 물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는 듯한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서울이 강릉으로 1996년생이 1998년생으로 하율이, 아니 김하율, 자네도 참 대단하군. 8년 동안이나 군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으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고발해서 군사재판에 넘기시려는 겁니까?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책상을 돌아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저를 뒤덮으며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규정상 입대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는 건 중죄에 해당하지. 가벼우면 불명예 전역, 무거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그가 제 바로 앞에 멈춰서서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면도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생각해봐. 내일 이 서류가 사령부에 제출되면 오늘 아침 네가 받은 그 무공훈장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 가슴에서 훈장을 떼어내고 내가 목숨 걸고 도망쳤던 그 세 장으로 다시 쳐넣을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제 청춘을 바쳐 험한 산속에서 뒹굴었습니다. 등에 남은 흉터들,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앓았던 말라리아, 공동묘지에서 밤새 잠복했던 기억들, 그 모든 노력은 자유를 얻기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바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불명예 전역을 당해 치욕스럽게 집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전장에서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제가 도망쳐서 당신 체면을 구겼다고 복수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대령이라는 분이 겨우 여자의 하나 과거캐는 옹졸한 짓이나 하고 말입니까? 민주는 제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 기묘한 흥미가 스쳤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택지를 2개 주지. 그가 다시 냉정한 업무용 말투로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바로 징계 명령서에 서명한다. 넌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기록은 평생 널 따라다닐 거다. 서울에 있는 내 가족들은 실패한 딸이 돌아오면 아주 기뻐하겠지. 저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2번째 선택지는 민준이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넌 계속 군에 남는다. 이 가짜 서류는 내가 비밀로 해주지. 그 대가로 앞으로 1년 동안 넌 내 약혼녀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습니까? 난 아주 멀쩡해. 그가 책상으로 돌아가 미리 준비해 둔 듯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화다.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까지 전부 압박하고 있어.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업무에 집중할 방패가 필요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너야. 원래 나와 혼인 서약이 되어 있던 여자. 왜 하필 접니까? 대령님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세상에 널렸을 텐데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네, 약점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넌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는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 가족들이 너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는 걸 막아줄 방패막이도 필요하지 않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야. 딱 1년이다. 1년 후에는 성격 차이라는 핑계를 대고 파혼할 거야. 넌 자유로워지고 내 서류는 영원히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지. 저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한쪽에는 제 피와 눈물로 맞바꾼 경력과 명예, 그리고 자유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지독히도 미워했던 남자와 타협해야 하는 자존심, 그리고 거짓된 결혼 연극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군에서 쫓겨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는 유리 상자 속 인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왜 운명은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왜 그렇게 멀리 도망쳤는데도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 민준이 만년필을 들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 여기에 서명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가서 전역할 짐을 싸든가. 저는 그를 그 잘생겼지만 냉혹하고 잔인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극심한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좋아요, 박민준. 가짜 부부놀이를 하고 싶다 이거죠? 기꺼이 상대해 주겠어요. 이 1년 동안 내가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어. 저는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에서 펜을 낚아채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필체는 종이를 뚫을 듯 깊게 새겨졌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종이를 들어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이 또한 미리 준비된 듯한 다른 명령서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조항을 이행하지. 내일부터 하유리 중위는 불사조 부대에서 흑룡 부대로 전출된다. 저는 명령서를 집어들고 경악에 찬운을 크게 떴습니다. 흑룡 부대. 그곳은 사단 내에서도 진짜 괴물들만 모인다는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흑룡 부대의 직속 지휘관이 바로 박민준 대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약혼녀는 남편 가까이에 있어야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얄미울 정도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짐이나 챙겨. 내일 아침 6시까지 흑룡 부대 주둔지로 집합하도록. 1분이라도 늦으면 연병장 10바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한 뒤 뒤돌아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생사를 건 전투에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솟구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에 쥔 명령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내 약점을 잡았으니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8년 전에 김하율은 두려워서 도망쳤을지 몰라도 지금의 하율이는 아니야. 흑룡 부대에 들어가겠어. 당신이 주는 모든 고통을 견뎌낼 거야. 그리고 이 먹잇감이 얼마나 뼈가 단단한 놈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짐을 쌌습니다. 곤히 잠든 불사조 부대 동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국경의 적이 아닌 제 정혼자이자 상관과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군용 트럭이 저를 흑룡 부대 주둔지 정문에 내려주었습니다. 이곳은 사단의 다른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불사조 부대처럼 아침 체조, 구령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침묵 자체가 압박감이었습니다. 저는 군장을 고쳐매고 연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스무쌍의 눈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흑룡 부대원들이었습니다. 뼈와 살로 만들어진 전투 기계들. 하나같이 거구에 과묵했고 피냄새에 익숙한 자들만이 풍기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덩치 큰 한 사내가 국기 계양대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불사조 부대의 꽃이라는 하유리 중이님 아니신가? 듣자 하니 우리 대장님 낙하산이라던데 사실인가? 부대원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군장끈을 꽉 쥐고 차가운 표정으로 대열의 맨끝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환경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군 장교가 갑자기 최정예 부대로, 그것도 부대장이 직접 서명한 명령으로 전입 온 것은 그들 눈에는 백을 쓰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귀를 찢는 듯한 집합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민준 대령이 지휘본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전투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신입 대원을 환영한다. 흑룡 부대의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 오늘 아침은 가볍게 몸을 풀도록 하겠다. 산악 구보 20km, 군장 무게 30km, 즉시 출발. 부대원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군장에 모래주머니를 추가해 규정 무게를 맞췄습니다. 강원도 산악지형에서 30kg 군장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계곡의 기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민준의 첫 번째 기선제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제가 포기하거나 그에게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시간 동안 저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민주는 함께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용 지프를 타고 천천히 대열 옆을 따라오며 가끔 확성기를 들고 제게 가장 악랄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하중이 공원 산책 나왔나? 발 놀림 빨리 안 해. 10m 뒤처지면 탈락이다. 흑룡 부대는 무능한 군인을 키우지 않아. 정 힘들면 군장 내려놓고 저녁 신청서 써. 그리고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배는 터질 것처럼 뜨거웠고 어깨는 군장의 무게에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두 다리에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짰습니다. 나더러 시집이나 가라고? 꿈 깨시지. 당신과 저놈들 비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이 산길에서 쓰러져 죽고 말겠다. 구보가 끝났을 때 저는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 사람보다 정확히 2분 늦었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흑룡 부대원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화 앞코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시야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나약하군. 그가 차갑고 잔인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오후에는 대련 훈련이다. 3라운드를 버티지 못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좋아요, 박민준.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듯 저를 굴복시키려는 거죠. 내가 18살의 연약한 김아율인 줄 아나?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한 거야. 그날 오후 흑룡 부대의 격투기 훈련장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아침에 저를 비웃었던 황철웅이라는 거구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2미터에 가까웠고 팔뚝은 보온병만큼 굵었습니다. 대장님이 너 아주 잘 보살펴 주라고 하시더군. 철웅이 비열하게 웃으며 손목을 풀었습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는 탱크처럼 제게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은 피했지만 이어진 다리 걸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매트 위로 세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끔찍한 고통이 퍼졌습니다. 일어서 지휘석에서 민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막았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해 팔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번, 3번, 4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코피가 흐르기 시작해 땀과 섞여 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3라운드가 되자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황철웅도 움직이는 샌드백을 치는데 실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끝내려는 듯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제 시선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은 저를 똑바로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그는 제가 그대로 쓰러져 있을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흘렀고 제 안에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질 수 없어. 이 정혼자라는 작자에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순 없어. 철웅의 발이 제 얼굴에 닿기 직전 저는 찰나의 순간에 몸을 기울여 피하는 동시에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비어있는 복부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강타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훈련장에 있던 모두가 놀라 술렁였습니다. 황철웅이 비틀거리며 물러나 옆구리를 감싸쥐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제 반격은 그를 충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코피는 여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제 등은 꼿꼿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으로. 보셨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3번 쳤습니다. 외로운 박수 소리였지만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물어뜯을 줄은 아는군. 여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억양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무실 가서 치료해. 훈련은 내일 계속한다. 그날 밤 저는 여군 장교 전용 숙소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오른팔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파스를 잡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파스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저는 힘없이 한숨을 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서 동료들에게는 따돌림 당하고 상관에게는 학대당하고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고집을 부린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서울에 계신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내 박민준의 냉정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절뚝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희미한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바로 아래에 놓인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군용 특수 연고 한 통과 수입산 통증 완화 스프레이였습니다. 부대 PX에서는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연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하향과 섞인 옅은 담배 냄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다. 저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건물 끝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키가 큰 남자의 뒷모습이 지휘관 숙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호하고 꼿꼿한 걸음걸이.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연고통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낮에는 저를 반죽음 상태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더니 밤에는 몰래 약을 가져다 준다고. 병 주고 약 주는 심리전으로 저를 조종하려는 걸까? 아니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닌 걸까? 저는 방으로 돌아와 시퍼런 멍이 든 팔에 시원한 연고를 발랐습니다. 통증은 금세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에 제가 황철웅에게 반격했을 때의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대체 누구야? 적인가? 아니면 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연병장에 나가보니 민준이 벌써부터 나와 훈련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붕대를 감은 제 팔을 스쳐 지나가더니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나? 여전히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전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가 제게 소총한 자루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저격 훈련이다. 이동 표적을 3번 이상 놓치면 내가 악독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저는 총을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당신의 심장을 꿰뚫어 줄 테니. 그 후 며칠 동안 훈련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근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때로는 제가 쉬는 자리에 놓인 물병으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남들보다 2배나 혹독하게 시켰던 훈련들은 가장 위험한 가상 상황에서 제 목숨을 구해줄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교관이라는 가면 뒤에는
여전히 지독한 계약서를 쥔 남자가 있었고 제가 그의 가족 앞에서 약혼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언제든 제 미래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연기는 곧 막을 올려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이 저를 방으로 불러 단정한 사복 원피스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갈아입어.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신다. 오늘 밤 내 공식적인 첫인사 자리다. 저는 원피스를 내려다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흙탕 훈련장이 아닌 철통 같은 경비 속 군 최고위층 가문의 저택에서 저는 침대 위에 놓인 우아한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kg 군장을 매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8년 동안 치마는 입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군복의 거친 질감과 화약 냄새에 익숙했지. 이렇게 향기로운 섬유 유연제 냄새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검은색 세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복 대신 하얀 셔츠에 잘 다려진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살벌한 모습은 사라지고 성공한 남자의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어색해하는 저를 본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늘 보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군. 그가 익숙한 무뚝뚝한 말투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차 문을 열어주는 너무나 신사적인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는 부대를 떠나 고위 장성들을 위한 독립된 관사단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땀 때문에 치마 자락이 축축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편하신 장군이시다. 성격이 까다롭고 꼬장꼬장하시지. 어머니는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시고 넌 그냥 내 역할에 충실하게 얌전히 말수 줄이고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제 과거를 아시면 알고 계셔. 민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김씨 가문에 집 나간 손녀딸이라는 것도 8년 전 내 아들과의 혼인을 거부한 계집애라는 것도 전부 알고 계시지. 그러니 오늘 밤 쉽지는 않을 거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호랑이 굴로 던져 넣은 것입니다. 민준의 본가는 요새처럼 웅장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넓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빠르게 마중 나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하율이 아니니 이렇게나 컸구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엾은 것. 8년 동안 어디서 고생하다 이제야 나타났니.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가족들에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속에서 그는 저를 찾아 헤맨 순정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힐끗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는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원목 테이블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백발의 남성,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가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장군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박 장군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더니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맛으로 밥을 먹는지도 모른 채 돌을 씹는 기분으로 음식을 삼켰습니다. 흥룡 부대에 있다지. 박 장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술잔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장군님.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룡 부대는 최고의 군인들을 위한 곳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들이 현실 도피하며 소꿉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다. 그가 고기 한 점을 집으며 천천히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8년 전 넌 집을 나가 양가의 체면을 모두 깎아내렸어. 이제 와서 내 아들 부대에 기어들어와 무슨 연극을 하려는 게냐. 약혼녀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출세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너의 그 반항적이고 무식한 과거를 덮으려는 수작인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무식하다는 두 단어는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고생도 매질도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청춘을 바쳐 당당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려 했던 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꽉 쥐고 반박하려던 순간 크고 따뜻한 손이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쥔 그의 손에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 하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유리가 흥룡 부대에 있는 건 제 약혼녀라서가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장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저 애를 감싸는 게냐?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힘있게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훈련에서 하유리는 황철웅과 맞붙고도 쓰러지지 않은 유일한 대원이었습니다. 30kg 군장을 메고 20km 산악구보를 완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 이 사람은 하유리 중이 뛰어난 특임대원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누구나 젊은 시절 실수는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간 용기는 무식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겁니다.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저를 변호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걸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밉살스러운 정혼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태산 같은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박 장군은 아들을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경멸의 빛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그 흥룡 부대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다.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돌아갈 때 김 여사가 몰래 제 손에 보약 한 첩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렴. 너무 말랐어. 아버님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우리 민준이 끔찍이 아끼시는 분이야. 조금만 참고 견뎌주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까는 민준은 여전히 운전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내 부하가 실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싫었을 뿐이다. 그게 내 아버지라 해도 예외는 없어. 정말 부하라서는 아니고요. 저는 불쑥 물어보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와 대답 없는 질문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덥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분명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적대감은 아니었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일렀지만 끈질기고 강렬한 무언가가 부대 정문에 도착해 제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붉은색 비상 경고등이 조용한 밤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연병장을 어지럽게 비추고 위병소의 병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급 비상사태다. 무슨 일이야?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즉시 숙소로 돌아가 전투복으로 갈아입어 5분 내로 작전 회의실로 집합한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숙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5분 후 작전 회의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지도가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첩보가 들어왔다. 민준이 지도 위 국경과 인접한 깊은 숲속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통해 국제무기 밀매 조직이 이동 중이다. 약 15명으로 추정되며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다. 현재 산림감시원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흑룡 부대원들은 조용히 침을 삼켰습니다. 죽음의 계곡.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동굴이 많아 방어는 쉽고 공격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인지를 구출하고 이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다. 적의 속을 깊숙이 침투해 혼란을 야기하고 주력 부대가 진입할 기회를 만들 선봉조가 필요하다. 민준이 부대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원자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봉조는 인간 방패가 되는 것과 같았고 사상률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쪽 팔이 단호하게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유리 중위, 민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짙은 눈썹이 굳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 드문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 임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중위, 지금 자기 과시할 때가 아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넌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형에도 익숙지 않아. 보고 드립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사조 정찰대 출신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침투와 근접전이 제 주특기입니다. 게다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죽음의 계곡의 바위 틈을 통과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임무 수행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불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이곳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의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명목상의 남편으로서는 저를 안전한 후방에 두고 싶었겠지만 지휘관으로서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저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중위가 일조를 이끌고 황철웅이 엄호한다. 명심해라. 인질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목숨도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밤 나는 단 한 장의 사망 통지서에도 서명하고 싶지 않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위장크림을 바르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제가 탄창에 총알을 채우고 있을 때 민준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저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다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운명의 밤이 주는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전이 제 인생 가장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머리카락 한 올처럼 아슬아슬한 그곳에서 그 차가운 남자의 심장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피로써 드러나리라는 것을. 장갑차가 우리를 내려준 것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숲의 가장자리였습니다. 국경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발소리를 감춰주었지만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일조를 이끌고 날카로운 바위들 뒤에 몸을 숨기며 지그재그 대형으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바위와 빗물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방탄복 안에서는 뜨거운 땀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후방 지휘소에 있는 민준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1조, 좌표 보고. 2조는 우측을 엄호하며 거리 유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어둠 속에 도살인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대원들의 정신을 지켜주는 옌과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뒷대원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눈앞 빗줄기 사이로 커다란 동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과 밀매범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 진입 준비. 제가 목에 부착된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순간 우드득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놈들이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들켰다, 공격. 저는 소리치는 동시에 옆으로 몸을 굴려 동굴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AK-47 소총의 총알을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숲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과 지축을 울리는 수류탄 폭발음, 비명과 고함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저와 황철웅은 적의 화력에 막혀 커다란 바위 뒤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놈들은 예상보다 많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채 비처럼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하중희님, 왼쪽이 뚫렸습니다. 놈들이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황철웅이 총성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연막탄의 핀을 뽑아 앞으로 던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저는 뛰쳐나가 응사하며 화력을 유인했습니다. 동료들이 더 나은 위치로 후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왼쪽 종아리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관통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진흙으로 미끄러운 비탈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리야, 민준의 절규가 무전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멈추려 했지만 왼쪽 다리는 이미 마비되었고 뜨거운 피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텅 빈 공터 한가운데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거구의 용병 하나가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번갯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저는 기관단 총에 방아쇠를 당겼지만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만 울렸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적의 검은 총구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인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평온했던 어린 시절, 18살 비 오던 밤의 도주, 불사조 부대에서의 험난했던 시간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하던 민준의 깊은 눈빛까지. 죽음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총알을 기다렸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표범처럼 달려와 저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릉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위에 엎드려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투성이 얼굴을 제게 바싹 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쳤어. 누가 너더러 인간 방패가 되라고 했지?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손은 떨리며 제 온몸을 더듬어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휘관 위치는 후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겁에 질려 그를 밀어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휘관은 절대로 위치를 이탈해 교전 지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심각한 규율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닥쳐.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권총을 뽑아 반격했습니다. 그의 총알은 적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하지만 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0방향 수풀 속에서 다른 저격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레이저 포인터를 보았습니다. 대령님, 피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뒤집어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진흙 속으로 꾹 누르고 자신의 등을 총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의 몸이 크게 한번 튕겨 올랐습니다.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만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갑자기 몇 배는 무거워졌습니다. 따뜻하고 비릿한 액체가 제 목덜미로 흘러내려 군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대령님,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떨려 나왔습니다. 민준이 제 몸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진흙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전투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의무병, 대령님 부상, 1조, 긴급 지원 요청. 저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무전기에 소리쳤습니다. 미친 듯이 그의 상처를 눌러 지혈하려 했지만 피는 계속해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흑룡 부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해 남은 적들을 소탕하면서 주변의 총성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세상은 이제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남자 하나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해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찢어진 풀무처럼 쇳소리가 섞인 숨소리에 묻혀 희미했습니다. 못생겼잖아. 왜요?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왜 저 대신 총을 맞아요? 우린 그냥 계약 관계잖아요.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제가 필요했을 뿐이잖아요.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이상하게도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기침을 했고 입가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약은 무슨 헛소리.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나 같은 대령이 고작 계약할 여자 하나 찾자고 8년이나 너를 찾아다녔을 것 같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슴을 꽉 누른 채로. 그게 무슨 8년 전 네가 서울에서 도망친 그날 밤 나도 기차역에 있었어. 그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네가 우는 걸 봤어. 혼인 서약서를 찢는 것도 봤지. 그때는 생각했어. 잠시 바람 좀 쐬고 나면 돌아오겠지. 하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니. 근데 넌 너무 고집이 셌어. 한달음에 강원도까지 가버렸지. 내가 이곳으로 전출 신청을 한 건 너와 같은 군구에라도 있기 위해서였어. 그가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임무에 나갈 때마다 서류를 결제한 건 나였어. 널 흑룡 부대로 데려온 건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두기 위해서였어. 그래야 내가 널 지킬 수 있으니까. 멍청이. 진실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제 가짜 신분이 발각된 것도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조용히 제 등 뒤에 서서 제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제 문제들을 수습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어. 제 뺨에 있던 그의 손이 차갑게 식으며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만 있으면 돼. 하유라.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안 도망가요. 맹세해요. 안 도망갈게요. 그러니까 잠들면 안 돼요. 민준 씨. 저는 겁에 질려 그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헬기는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의무병들이 뛰어내려 저를 밀치고 그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밀려나 흠뻑 젖고 피와 진흙으로 뒤덮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을 들것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피에 젖은 전투복은 조명 아래서 죽음의 경고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가장 강하고 군 전체를 호령하던 그 남자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꺼질지 타오를지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청춘을 바쳐 불행이라 믿었던 운명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 그 운명이 제게 목숨을 바쳐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를 싣고 군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밤하늘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제 외침은 계곡을 울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응급실 문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등이 마치 악마의 눈처럼 제 혼란스러운 정신을 파고들었습니다. 군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가 입고 있는 찢어진 군복에서 나는 피비린내와 진흙 냄새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석 의자에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깍지를 낀 채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더러워진 손톱 밑에는 민준의 마른 핏자국이 검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가슴과 마지막 숨결로 내뱉던 그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냥 네가 살아만 있으면 돼. 쿵쿵 엘리베이터 쪽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박 장군과 김 여사였습니다. 늙은 장군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남편의 팔에 기댄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섰지만 다리가 저려 휘청거렸습니다. 아버님, 어머, 짝, 제 뺨 위로 날아온 강한 손길에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늘 저를 다정하게 예아라고 부르시던 김 여사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원망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내 목숨이야. 왜 내 아들이 너 대신 총을 맞아야 해? 왜 저 안에 누워있는 게 네가 아니고 내 아들이냐고. 여보 그만해요. 박 장군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며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와 같은 분노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실망감은 1000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그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흑룡 부대는 내 자존심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고. 내 고집의 대가를 지금 민준이가 목숨으로 치르고 있는 거다. 이제 만족하나?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약혼녀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었고 결국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남자까지 함께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셋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은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알이 폐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심장은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일단 총알은 제거했고 지혈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고열이나 감염 합병증이 없다면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박 장군은 아내를 부축하며 버텼지만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마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장 꺼지라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아 작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각종 튜브를 꽂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무심하게 울렸습니다. 군 전체를 호령하던 불같던 그 남자가 지금은 잠든 아이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세차게 울렸습니다. 지친 몸으로 전화를 꺼내자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유라, 돌아와. 당장 돌아오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를 이 결혼으로 밀어넣었던 그 가부장적인 분이, 제가 8년 동안이나 원망하며 집을 나갔던 그분이 영원히 떠나셨다고? 방금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어. 널 그렇게 몰아붙인 걸 후회하신다고. 내가 돌아와서 사과받기를 기다리셨는데. 부서진 전화기 액정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의 충격이 동시에 덮치며 제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쪽에는 저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선 남자가, 다른 한쪽에는 미처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혈육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8년 동안 저는 자유를 찾아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책임을, 그리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진실을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차례로 저를 떠나는데 자유가 무슨 소용인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 발은 병원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준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깨어났을 때 제가 없거나 더 최악의 경우 그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이를 악물고 부서진 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 예비용 전화기에 끼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불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제 남편, 민준 씨가 위독해요. 그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민준이 곁을 잘 지키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게다. 그 후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민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의 몸을 닦아주고 예전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까지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제가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들어 있을 때 제 손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검지가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 그의 짙은 속눈썹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검은 눈동자가 한동안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그날 밤처럼 따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잖아. 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못생겼어. 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커다란 손을 꽉 잡고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깨어났군요. 살아있었어. 이 바보야. 누가 이렇게 사람 겁주래요. 민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넌 괜찮아? 다리는 안 아프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가 처음으로 한 질문은 여전히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벽과 고집을 무너뜨리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멀쩡해요. 다친 건 당신뿐이라고요. 민준 씨,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1년짜리 계약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벌써 계약 파기하고 싶어? 아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짜 계약을 파기하고 진짜 계약을 하고 싶어요. 평생 당신한테 붙어 있을 거예요. 쫓아내도 안 갈 거예요. 당신이 날 구했으니까 책임져야 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기로 가득 찬 빛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약속했다. 군자는 이런 중천금이야. 그날 오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잠시 외출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부관을 시켜 새 군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군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저는 그의 단추를 채워주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타박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령하는 어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아버님께 향이라도 피워야지. 손주 사위가 장례식에 빠지는 건 큰 죄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께 들었어. 그가 설명했습니다. 바보야. 그렇게 큰일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구급차가 그날 밤 우리를 싣고 300km를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장례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 밤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민준을 부축해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었고 한 걸음마다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장례식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 씨 데리고 왔어요. 민준은 무릎을 꿇지 못하는 대신 영정 앞에서 군인으로서 경례를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민준입니다. 하유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고생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 목숨은 하유리의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님을 대신해 평생 하유리를 돌보겠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약속이 엄숙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셨고
저를 비웃던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박 장군의 차가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빗속에서 저와 함께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확고한 눈빛과 제 손을 놓지 않는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우산을 받쳐든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군인의 아내는 저렇게 독해야 제 남편 목숨이라도 지키는 법이지. 갑시다 여보. 저 애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둡시다. 시부모님의 차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값진 무언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 비가 그치고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성장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난 뒤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6개월 후 강원도의 붉은 땅이 개나리처럼 노란 야생화로 뒤덮이며 건기가 왔음을 알릴 때쯤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5성급 호텔도 외제차도 비싼 수입곳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군부대 영빈관에서 소박하고 군인다운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 둘 다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의 큰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실크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은 햇볕에 그을린 흔적을 가려주었습니다. 여전히 하율이었지만 18살의 겁에 질린 소녀도 흑룡 부대에 가시 돋친 중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곱구나. 어머니가 뒤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머리를 매만져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내 성격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감당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가장 힘든 직업을 가장 힘든 남자를 사랑하게 됐구나. 하지만 네가 웃는 걸 보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 그 힘든 걸 기꺼이 함께 짊어져 줄 사람을 선택한 거죠. 슬픈 사랑 노래 대신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야전 텐트로 만들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양옆에는 흑룡 부대원들이 명예위병으로 서 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총을 높이 들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길의 끝에는 민준이 하얀 해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오전 날이면 여전히 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떤 햇살보다도 찬란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는 저를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저만의 세상을 담은 깊고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제 피부에 닿자 절대적인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유리 동지, 그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임무다. 평생 내 아내가 되어줄 것. 수락하겠나?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쥐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령 동지. 어려운 임무지만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가장 심하게 반대하셨던 시아버지 박 장군께서 직접 무대에 올라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상투적인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우리를 보며 짧지만 우렁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군인 부부가 되는 건 100배는 더 어렵다. 나는 너희 둘이 나라가 부를 땐 총을 잡고 집에 돌아와선 서로의 손을 꼭 잡길 바란다.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살아라. 축하한다. 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며 제게 보낸 고갯짓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것 이상의
늙은 군인이 젊은 군인에게 보내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은 영화처럼 촛불과 꽃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대 내에 있는 작은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단출한 집에는 나무 식탁 세트와 군사 서적으로 가득한 책장, 그리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턱이 제 어깨에 기댄 채 우리는 함께 달빛이 비치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한복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심장 가까이 남은 길고 붉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운명의 총알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아파요. 이제 안 아파. 그가 제 머리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난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날 쓰러진 게 네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또 이거 덕분에 너 같은 야생 고양이가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누가 야생 고양이래요. 저는 그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전 늑대거든요. 그래 늑대. 그가 제 몸을 돌려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늑대도 우리에 들어왔지. 하유라, 8년 전에는 네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널 보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어딜 가든 내가 함께 갈 거야. 이 혼인은 할아버님이 남긴 종이 한 장이 아니야. 내 목숨을 걸고 너와 맺은 약속이야. 알아요.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의 강하고 평온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안 가요. 도망칠 만큼 도망쳐보니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목적지는 숨을 곳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다시 바쁜 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대에서 저는 여전히 박민준 대령의 부하, 하유리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는 여전히 제가 기술을 잘못 수행하면 불호령을 내렸고 1분만 늦어도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그 엄격함 때문에 동료들은 가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을 나서 작은 관사로 돌아오면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저를 위해 기꺼이 라면을 끓여주는 남자였고 행군으로 지친 제 다리를 묵묵히 주물러주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가 낡은 상처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 생강차를 끓여주고 아침까지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닭살 돋는 사랑의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의 사랑은 그런 조용하고 실질적인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연말 오후 저는 팻마루에 앉아 제 권총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루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이웃 동료의 아이를 위해 낡은 그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판을 보며 저는 문득 운명의 기적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8년 전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비단 옷을 입고 살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시들어가는 철없는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준 역시 그런 쓸모없는 아내를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도망과 고난 속에서 단련된 세월이 저를 제 자신의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와 동등하게 서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강한 여자로.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더 꽉 잡기 위해 놓아야 하고 돌아올 길을 찾기 위해 떠나야만 합니다. 저는 총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손을 멈추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원도의 햇살과 바람 속에서 짓는 순박한 미소였습니다. 왜 그래? 힘들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땀에 젖은 등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어떤 도망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른 갈림길에서 운명의 상대를 다시 만났을 때 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죠. 하늘을 날던 새는 마침내 지쳤지만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계절의 폭풍우 내내 묵묵히 기다려준 사냥꾼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의 깊은 고뇌와 극적인 전환점을 담은 다른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